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오후, 작은 방 안에서 낡은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 수십 년 전, 봄처럼 다가왔지만 한 통의 전화로 끝나버린 사랑이 담긴 얼굴이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그녀를 아끼는 또 다른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였다. 대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졸업자 명단을 뒤졌고 흐릿한 졸업연도와 학과를 단서로 도서관 지하 자료실까지 발품을 팔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어떤 기록도 연락처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발길을 돌려 그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웃던 대학 다방으로 향했다. 지금은 간판이 바뀌었지만 창가 자리에는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날 마셨던 쌍화차도 여전히 메뉴에 남아 있었다. 주문을 마치고 앉아있던 그녀의 앞에 한 노신사가 조용히 들어왔다. 세월이 깊이 새겨진 얼굴. 낯선 듯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눈빛. 무언의 끌림에 그녀는 가슴속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실례지만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노신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진을 받아든 손이 살짝 떨렸고 입가엔 오래된 숨결 같은 한마디가 흘렀다. 이 사람. 맞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잊은 줄 알았지만 잊지 않았던 사람. 놓은 줄 알았지만 놓지 못했던 마음.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다만 시간이 잠시 덮어둔 것뿐이었다.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은 노신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치 속죄하듯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세 번째 고시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말끝이 떨렸다.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 묵은 후회가 스며 있었다.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내 미래는 불투명했고 가진 것도 해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전화를 걸었다. 합격 소식 대신 짧은 이별의 말만을 남긴 채 그녀 앞에서 자신을 지웠다. 더 이상 다가갈 용기도 기다리게 할 권리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 후로 그는 조용히 떠났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삶을 택했다. 처음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지방법원에 임용되었다. 한때는 판사로 또 다른 한때는 교수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용히 살아왔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날들이 쌓여도 어느 봄날이 오면 그 다방 앞을 지나치곤 했다. 혹시 그녀가 있을까? 혹시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을까? 마음 한편은 늘 비어 있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기억.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50년이 지나서야 그 이름이 다시 들려왔다. 그녀가 날 찾았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세월이 가둬두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주류 기업 신라주조가 무너집니다. 그 시작은 오만이었습니다. 독고탁은 말했죠. 이번엔 독수리 술도가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를 그리고 신라주조를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그는 술도가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외 고위험 자금과 손을 잡았고 이미 적자였던 2차 발효 라인을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심지어 저가 브랜드를 대량 론칭하며 가격 경쟁으로 몰아붙였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고 유통업계는 신라 제품 보류라는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죠. 게다가 미에 그 누구보다 신라주조를 잘 아는 그녀가 결국 독고탁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건 장사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야. 그냥 폭주야. 그녀는 주요 투자자들에게 신라의 리스크를 알렸고 금융권에서도 신용 등급을 낮추며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신라주조 부도설. 경제지 헤드라인이 떠오르기 시작한 바로 그날 임원진의 집단 사표. 하청업체 납품 중단. 심지어 직원들 월급도 밀리며 회사 내부는 패닉 상태. 그러던 중 예상 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LX호텔그룹. 한동석 회장은 고심 끝에 신라주조의 핵심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호텔 F&B 전략에 접목하겠다는 명분으로 신라주조의 자산 일부를 조건부 인수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LX호텔의 인수는 사실상 재편의 예고였던 거죠. 그리고 등장한 두 번째 카드. 바로 독수리 술도가입니다. 동석은 오영재를 조용히 불러 말합니다. 신라를 살려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이 인수합병은 전통과 기술의 결합이자 복수에서 용서로 넘어가는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광숙은 망설입니다.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하지만 미수는 말하죠.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게 가족 아니에요? 결국 술도가 형제들은 LX호텔과 함께 신라주조 일부를 흡수하게 되고 브랜드는 신라독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강수는 물류와 조직 재정비를 맡고 천수는 자산관리와 재무를 정리합니다. 흥수는 SNS 마케팅에 뛰어들고 범수는 법률적 통합 절차를 정리하며 교수 본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장남장수의 정신은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에 살아 숨쉽니다. 이 과정에서 독고탁은 결국 사면초가에 몰립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의만이 통과되고 모든 권한을 잃게 되죠. 그 순간 세리와 마주한 독고탁. 아빠 이젠 좀 쉬어요. 세리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범수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나 이제 내 인생 내가 정할래요. 동석은 조용히 광숙에게 묻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겠어? 광숙은 술도가 간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죠. 이제야 진짜 끝이 난 것 같네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합병 뒤엔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라주조의 몰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이 드라마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감정의 쓰나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용서하고 재편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엮이는 인물들. 요즘 들어 오흥수의 휴대전화는 쉴 틈 없이 울린다. 줌바 수업 도중에도 불광시장 골목을 지날 때도 방송국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시작은 소소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지역 축제 프로그램에 나와 댄스 시범을 보여달라는 단발성 출연 요청이었다. 예전의 무대를 다시 밟는 기분으로 별 부담 없이 수락한 방송이었다. 하지만 그 영상 하나가 인터넷에 업로드된 뒤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 사람 누구야? 댄스 DNA 미쳤다. 저 나이에 저 텐션 가능?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고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흥수는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한때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났던 남자 흥수가 다시 소환된 것이다. 며칠 뒤 전국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흥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카메라 앞에 서고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울리는 그 순간 깨달았다. 무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무대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뛰는 심장, 뜨거운 리듬. 그는 그토록 간절했던 무대 본능을 되찾고 있었다. 그 곁에는 언제나 옥분이 있었다. 처음엔 문화센터 줌바 수업 1등 수강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흥수의 가장 가까운 지지자이자 동반자가 된 사람이었다. 옥분은 늘 웃으며 흥수를 응원했고 촬영 현장에도 빠지지 않고 따라 나섰다. 흥수 씨는요, 무대에서 진짜 멋져요. 이제야 사람들이 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어떤 조명보다 따뜻하고 어떤 박수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자신의 미용실 문을 닫았다. 가위를 내려놓은 손으로 이번엔 흥수의 일정을 챙기기 시작했다. 스케줄표를 체크하고 의상을 정리하고 대기실엔 손수 준비한 간식을 놓았다. 이제는 흥수의 그림자 매니저가 되어버린 옥분. 현장의 스태프들이 그들에게 묻곤 했다. 부부세요? 그러면 옥분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니요, 팀이에요. 진짜 찐팀.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무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연예기획사에서 정식 스카웃 제안이 들어왔다. 중년 댄서를 주인공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그 중심에 흥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오랜 고민 끝에 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무대를 떠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를 진심으로 믿고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옥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다른 사람들 몰라도 나는 당신이 다시 무대에 서는 게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같이 가요. 흥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해맑게 웃었다. 그렇게 무대 위의 불빛은 다시 켜졌고 오흥수의 두 번째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고즈넉한 레스토랑 창가. 저녁 노을이 유리창 너머로 길게 드리워지고 한봄과 강수는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엔 익숙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그 고요함은 오히려 서로를 편안하게 해줬다. 와인잔 속 흔들리는 불빛, 테이블 위에서 작게 떨리는 촛불.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아름답게 정리된 순간이었다. 한봄은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따라 괜히 설렌다고 별일 없는 날인데도 마음이 조금 이상하다고 웃었다. 어색한 미소 속에 감추려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강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멀고 고요했지만 잔잔하게 흔들리는 눈빛에는 무언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한봄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자신이 말 걸어서 불편했느냐고 괜히 오해받을까봐 걱정됐다고. 그 순간 강수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색했지만 분명 따뜻했고 진심이었다. 봄씨가 자꾸 생각났다고 말했다. 항상 밝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좋았다고. 한봄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강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형들이 부모처럼 자신을 키워줬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됐다고 한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한봄은 눈을 크게 떴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강수는 아주 조용하게 이름을 꺼냈다. 장미애라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촛불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창밖의 노을은 이미 사라지고 밤의 그림자가 실내로 스며들고 있었다. 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엔 많이 원망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 사람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버텼을 거라고 이해한다고. 한봄은 말없이 그의 손을 감쌌다. 작은 손짓이지만 그 안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 얘기 자신만 알고 있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들은 강수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늘 단단하게 닫혀있던 얼굴이 그 순간 아주 조금 무너졌다. 경직된 어깨가 풀리고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표현을 잘 못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한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오늘은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둘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바뀌었다. 말보다 감정이 먼저였고 고백보다 신뢰가 앞서는 시간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따가 시간 괜찮으면 잠깐 바람 쐬러 가자고. 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선명하게 전해졌다. 한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군복을 입고 훈련받던 날들에도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긴장감이 오늘만큼은 사라져 있었다. 한봄은 혼자 방 창가에 앉아 달빛이 스며드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미소는 작았지만 그 안에서 번지는 온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말보다 더 큰 고백이 있었고 사랑이란 단어 하나 없이도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